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붉은 행성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지구에서 수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한때 강과 호수가 흘렀던 세계가 조용히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어붙은 사막이지만 그 표면 아래와 암석층 속에는 과거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세계를 관찰해 왔으며 로봇 탐사선을 보내 먼지를 샘플링하고 협곡을 매핑하며 대기를 측정했습니다. 각 측정은 화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인류의 두 번째 고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측에서 나온 천천히 축적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 너머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1년 2월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어두운 관제실 안에서 엔지니어들은 하강 중인 로버의 원격 측정 데이터가 모니터를 가로질러 스쳐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생아브리엘 산맥이 희미한 겨울 안개를 품고 있었고, 안쪽에서는 화면이 화성의 예제로 분화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석강 삼각주는 붉은색과 회색의 부드러운 톤으로 윤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강 카메라는 퍼서비어런스가 35억 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 호수의 바닥으로 확인된 지형에 착륙하면서 부서진 호수 바닥 퇴적물에서 먼지 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순간은 수년간의 계획과 관측의 정점이었습니다. 궤도 위성들이 수년 동안 예제로의 내부를 매핑하여 오래 지속된 물과 관련된 점토 광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분화구의 서쪽 가장자리에 부채꼴 삼각주 구조를 식별한 후였습니다. 지질 매핑팀은 역전된 수로 포인트바 그리고 퇴적물 로브를 추적하여 물이 한때 분화구 벽의 틈을 통해 흐르고 호수로 확산되며 단일 홍수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미세한 물질을 퇴적시켰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착륙 후 퍼서비어런스의 파노라마 카메라는 삼각주 잔재에 층층이 쌓인 절벽을 포착했습니다. 경사진 지층과 박힌 바위들은 궤도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로버는 교차 측리, 입자 크기 변화, 그리고 침식 접촉면을 문서화했으며 이는 호수 체음과 후퇴의 다단계 역사를 지지했습니다. 선택된 모드에서 코어링 도구는 호수 바닥 이암과 삼각주 퇴적물로 해석되는 미세한 암석에서 원통형 샘플을 추출했으며 각각은 지구로의 가능한 귀환을 위해 라벨이 붙은 튜브에 밀봉되었습니다. 로버의 마이크는 바람, 돌풍과 바퀴 움직임의 미묘한 소리를 기록하여 예제로의 희박한 공기에서 대기 밀도와 음향 행동의 직접적인 측정을 제공했습니다. 환경 센서는 일주 및 계절 주기를 통해 온도, 압력, 그리고 먼지 불투명도를 기록하여 분화구 바닥에 대한 기준 기후 기록을 확립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예제로가 한때 액체물을 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조건이 춥고 건조하며 미세한 먼지 운반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검증하여 과거와 현재 상태 사이의 대조를 강조했습니다. 화성 정찰 궤도선 과학팀은 나사 센터와 파트너 대학 전역에 기반을 두고 하이라이스 및 그라이스엠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예제로의 삼각주 구조와 탄산염 함유 가장자리를 처음 식별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착륙 지점 선택을 안내한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네이사의 화성 2020 임무팀은 JPL에서 조정하여 퍼서비어런스의 횡단 계획을 설계하여 구별되는 지질 단위를 샘플링했습니다. 분화구 바닥 용암,
삼각주 전면 퇴적물, 그리고 상부 부채 퇴적물로 화성 암석에 공간적으로 조직된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나사 내 독립적인 작업 그룹과 제휴 연구소는 샘플 우선순위를 정의하여 호수 화학, 퇴적 속도, 그리고 잠재적 생체 서명 보존을 가장 잘 제약할 수 있는 코어를 지정했습니다. 국제 파트너는 광물학, 유기물 감지, 그리고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기기를 제공하여 그들의 데이터 스트림을 공유 임무 아카이브에 통합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기관들은 예제로를 궤도 픽셀 세트에서 긴밀하게 특징화된 현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각 드릴 구멍과 이미지는 수십 년간의 사전 관측과 상호 참조될 수 있었습니다. 분석적으로 이 부분은 단일 분화구가 행성 변화에 제어된 실험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층서학, 광물학, 그리고 지형학은 정렬되어 오래 지속된 표면물이 한때 예제로를 점유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반면, 현재 기후 데이터는 일시적인 서리와 먼지만 있는 춥고 건조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대조는 이상 현상으로 프레임되지 않고 대기 손실, 화산 감소, 그리고 시간에 측정 가능한 결과로 프레임됩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절차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느린 로봇 주행, 다른 조명 아래, 동일한 노드의 반복, 이미징, 임무로그에 문서화된 점진적인 샘플 수집입니다. 분석가들에게 예제로는 인내심 있는 관찰이 먼 풍경을 과거 거주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지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그것은 화성의 겉보기 고요함이 환경 전환의 긴 순서를 숨기고 있다는 첫 번째 차분한 신호가 됩니다. 예제로의 층들이 안정적인 호수가 한때 표면에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사는 그러한 조건이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묻기 위해 밖으로 나아갑니다. 화성의 대기와 자기권의 측정을 추적하여 우주 날씨, 상호작용이 더 습한 행성을 오늘날 보이는 희박한 공기의 세계로 어떻게 점차 변형시켰는지 조사합니다. 2014년 11월 화성의 낮 반구 위 높은 곳에서 나사의 메이빈 우주선은 시운전 단계를 완료하고 상부 대기를 스쳐 지나가도록 설계된 타원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이 유리한 지점에서 기기는 태양풍이 지나갈 때 하전 입자의 흐름, 희박한 가스의 조성, 그리고 행성의 얼룩덜룩한 자기장의 모양을 기록했습니다. 지구로 중계된 원격 측정은 오로라 빛과 확산 수소 봉투를 배경으로 축적된 궤적을 따라 열린 장선을 따라 탈출하는 이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대기 손실을 측정 가능한 과정으로 소개하며 장기 메이벤 데이터와 새로운 ES카페디 준비를 사용하여 현재의 탈출 속도를 예제로에서 추론된 고대 기후 전환과 연결합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한때 더 두꺼운 대기가 어떻게 꾸준히 침식되어 수십억 년에 걸쳐 화성의 거주 가능성을 재형성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야기를 깊게 합니다. 궤도의 첫 해 동안 메이브는 그 지점을 상부 대기로 낮추는 깊은 딥 캠페인을 수행하여 태양 활동에 따라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이온과 중성 입자를 직접 샘플링했습니다. 관측은 화성이 전 지구적 자기 방패가 없으며 대신 태양풍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잔여 지각장과 유도된 자기권에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태양의 에너지 입자가 열린 장선을 따라 대기 이온을 벗겨내면 태양 폭풍 동안
탈출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 측정을 모델과 결합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화성을 더 두껍고 따뜻한 환경에서 현재의 차갑고 희박한 상태로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누적 대기 손실을 추정했습니다. 대기가스와 운석 포함물의 동위원소 비율에 대한 병렬 분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벼운 동위원소가 우선적으로 제거되면서 장기 탈출의 그림을 지지했습니다. 2025년 11월 ESCAPE 임무는 화성을 향한 궤도에 쌍둥이 궤도선을 발사했으며 조정된 궤도로 비행하여 행성의 상부 대기와 자기권을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기기는 우주, 날씨, 지각장, 그리고 계절 변화가 탈출 경로를 제어하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정제하여 메이빈의 단일 지점 프로필을 3차원의 시간 변화 지도로 확장할 것입니다. 임무 계획자들은 ESCAPED를 독립 프로젝트가 아니라 화성이 오늘날 대기를 얼마나 빨리 계속 잃고 있는지를 정량화하려는 오랜 노력의 연속으로 프레임합니다. 나사의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와 콜로라도 대학교의 대기 및 우주 물리학 연구소는 MAV 내 과학 운영을 주도하며 특정 태양 사건과 계절 구성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조정합니다. 연구대학의 모델링 그룹은 MAV 내 측정을 전 지구적 순환 및 탈출 모델에 통합하여 예측된 손실 속도를 과거 기후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와 비교합니다. 이스카페디의 임무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관리되며 나사 지원과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에서 제공하는 발사 서비스를 통해 학술 과학 팀을 상업적 발사 능력과 연결하는 협력을 표시합니다. 유럽 및 기타 국제 파트너는 화성 익스프레스, 미량 가스 궤도선, 그리고 여러 화성년에 걸쳐 압력, 온도, 그리고 미량 가스를 관찰하는 다른 임무를 통해 보안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집단적으로 이러한 기관들은 표면에서 외기권까지 대기에 층층이 쌓인 관점을 구축하여 지역 로버 측정을 전 지구적 탈출 과정에 연결합니다. 이 부분은 방패이자 아카이브로서의 대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측정은 강력한 전 지구적 자기장의 부족이 화성을 직접적인 태양풍 침식에 노출시켜 점차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고 표면에서 방사선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드러냅니다. 분석가들에게 핵심 통찰은 기후 역사를 암석만으로는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기 손실 속도, 화산가스 방출,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의 표면 저장소를 포함하는 결합 모델을 통해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분위기는 관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림 프로필을 스캔하는 분광계, 장선을 추적하는 자력계, 그리고 각 태양 회전과 함께 조용히 변하는 이온 플럭스의 플롯입니다. 단일 사건이 화성의 변형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실과 보충 사이의 지속적인 불균형이 표면 조건을 천천히 변경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데이터는 거주 가능성이 물과 따뜻함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시간에 걸쳐 그것들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대기층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대기 기록이 화성의 기후가 어떻게 희박해지고 냉각되었는지를 명확히 하면서 주인은 고체 행성 자체로 되돌아갑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대규모 구조를 조사합니다. 협곡, 화산, 그리고 퇴적 분지를 깊은 시간에 걸쳐 내부 활동, 표면물, 그리고 기계적 스트레스를 기록하는 수직 아카이브로 취급합니다. 2025년 중반의 표준 궤도에서 ESA의 화성 익스프레스 우주선은
타르시스 융기의 바로 동쪽 적도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 카메라 HRSC는 친숙한 특징을 이미지화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협곡 시스템인 발레스 마리네리스는 화성의 적도를 따라 수천 킬로미터 뻗어 있습니다. 햇빛이 협곡 벽에 얕은 각도로 부딪혀 주변 고원 아래 최대 7km까지 내려가는 접힌 층과 산사태 흉터를 강조했습니다. 나중 궤도에서 동일한 우주선은 올림푸스 몬스를 횡단했습니다. 근처 평원보다 20km 이상 솟아오른 넓은 방패 화산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러한 거대한 구조를 수직 기록으로 취급하여 구조적 확장, 화산 구성, 그리고 국지적 물과 얼음이 화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하는 환경의 증거를 보존했는지 보여줍니다. 화성 익스프레스와 화성 정찰 궤도선의 고해상도 이미지와 입체 지형은 발레스 마리네리스를 4,000km 이상 길이, 최대 200km 너비, 그리고 70km 깊이로 측정했습니다. 협곡벽의 분석은 층층이 쌓인 암석의 순서를 드러내며 일부는 화산 흐름으로, 다른 일부는 고대 호수 또는 지하수 솟구침과 잠재적으로 연결된 퇴적물로 해석됩니다. 시스템의 일부인 칸도르 카스마의 최근 하이라이스 이미지는 퇴적 후 구조 활동과 대량 소모를 시사하는 접힌 지층을 보여주며 화성의 지각이 초기 열계 후 오랫동안 기계적으로 활동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2021년 ESA의 엑소마스 밀양가스 궤도선의 데이터는 발레스 마리네리스의 일부와 관련된 상당한 지하물을 나타냈으며 아마도 지구의 영구 동토층과 유사한 얼음이 풍부한 퇴적물의 형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협곡의 역사에 빈권층을 추가하여 물이 고대 표면 흐름으로서뿐만 아니라 지각 내 동결된 저장소로서도 저장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함께 구조 매핑과 지하 감지는 발레스 마리네리스를 결합된 구조적, 퇴적적, 그리고 빈권 아카이브로 제시합니다. 타르시스 융기에서 지형 및 이미지 데이터 세트는 올림푸스 몬스를 대략 200섬인 700km 너비와 약 22-15km 높이의 방패 화산으로 설명하며 62-80km 너비의 정상의 칼데라 복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연구는 그 엄청난 크기를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분출과 판구조론의 부재와 연관시키며 이는 용암이 고정된 열점 위에 축적될 수 있게 했습니다. 측면 형태와 주변 후광 퇴적물은 거대한 산사태와 아마도 얼음이 풍부한 지반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화산 활동, 기후, 그리고 빈권 사이의 피드백을 암시합니다. ESA의 화성 익스프레스와 엑소마스 밀양 가스 궤도선 팀은 유럽 관제센터와 파트너 기관에서 운영하며 발레스 마리네리스와 타르시스 지역 모두의 상세한 지형 지도와 조성 분석을 생산했습니다. 중력, 이미지, 그리고 중성자 분광 결과를 발표하여 지하 구조와 휘발성 물질 함량을 제약합니다. 네이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은 HiRISE 및 CTX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전 세계 행성 지질학자들이 협곡 벽과 화산 측면 내의 산사태, 단층 해추, 그리고 층층이 쌓인 퇴적물을 매핑하는 데 사용하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대학과 우주기관의 연구그룹은 이러한 관측을 지구 역학 모델에 통합하여 타르시스의 하중이 지각 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발레스 마리네리스를 형성한 열계로 이어졌는지 시뮬레이션합니다. 다른 이들은 물이나 얼음이 웅덩이를 이루었을 수 있는 협곡 바닥 내의 잠재적 퇴적 분지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착륙선이나 공중 차량에 대한 미래 임무 제안을 안내합니다. 그들의 작업은 이러한 특징을 극적인 풍경으로서뿐만 아니라 암석권 강도, 열 흐름, 그리고 화성 역사에 걸친 내부와 표면 사이의 결합에 대한 가설의 테스트 사이트로 프레임합니다. 여기서 분석적 강조는 규모와 층화에 있습니다. 발레스 마리네리스와 올림푸스 몬스는 수억 년에 걸쳐 작동하는 행성 과정이 수직 노출과 고도 프로필에서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협곡, 벽은 단층, 퇴적, 산사태, 그리고 가능한 호수 활동의 여러 에피소드를 단일 단면으로 응축합니다. 화산은 반복된 유출 분출과 측면 붕괴를 단일 건축물로 응축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러한 기록을 대기 및 수문 모델과 결합하면 화성이 내부 열, 물, 그리고 기계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정제합니다. 시각적으로 분위기는 안정적이고 확장적입니다. 협곡 벽을 따라 긴 추적 샷, 화산 정상을 가로지르는 궤도 비행, 그리고 디지털 고도 모델 위에 느린 펜입니다. 단일 프레임이 전체 이야기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청자는 각각 다른 환경 조건과 과정을 나타내는 층을 통해 안내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러한 구조는 화성이 오늘날 더 조용하지만 복잡한 내부 및 표면 진화를 겪었으며 변화하는 상태의 층층이 쌓인 기억을 보존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대규모 구조가 화성의 지질학적 및 기후 역사의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면서 시리즈는 이 역사를 직접 샘플링하는 기기로 초점을 다시 좁힙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로버, 착륙선, 그리고 화성 운석을 분산된 현장 캠페인의 구성 요소로 따라가며 원격 감지를 지상 진실로 전환하고 첫 번째 잠재적 샘플 반환을 준비합니다. 게일 분화구의 늦은 오후에 큐리오시티의 마스트 카메라는 먼지가 많은 하늘을 통해 태양이 하강하는 것을 기록하여 샤프산 기슭의 긴 그림자를 그리웠습니다. 바퀴 자국은 이암과 교차 층리 사암의 노드 사이에서 구부러졌으며 각 접촉은 로버의 횡단에 기록되고 임무 아카이브에 저장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몇 달과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퍼서비어런스는 예제로에서 바위 주위를 기동하며 코어링암이 신중하게 선택된 또 다른 암석을 향해 확장되었습니다. 지구에서 기후 제어 금고에서 화성 운석의 얇은 단면은 연구자들이 현미경 아래 광물 질감을 조사할 때 빛을 받았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러한 활동을 단일 조사에 조정된 요소로 취급하며 현장 측정과 반환된 조각이 점진적으로 화성을 먼 세계에서 샘플링된 환경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문서화합니다. 2012년 착륙 이후 큐리오시티는 게일 분화구의 바닥에서 샤프 산의 아래 경사면으로 올라가 광물학과 층서 관계를 통해 고대 호수, 하천, 그리고 변화하는 퇴적 환경의 증거를 식별했습니다. 그 기기는 위암에서 유기 분자를 측정하고 대기 깊이에 따른 방사선 변화를 감지하며 메탄 및 기타 가스의 계절 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화성에 적어도 일부가 액체물, 에너지원, 그리고 주요 화학 원소를 포함하여 미생물 생명과 호환되는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부터 예제로에서 운영 중인 퍼서비어런스는 다양한 환경에서 코어를 캐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분화구 바닥 용암, 삼각주 전면 퇴적물, 그리고 해안선 관련 퇴적물입니다. 2025년 말까지
로버는 수십 개의 밀봉된 샘플을 수집했으며 각각은 컨텍스트 이미지, 조성 스펙트럼, 그리고 환경 로그로 특징화되었습니다. 임무 계획은 이러한 튜브를 제한된 화성 샘플 반환 캠페인에 연결하며 이는 고정밀 동위원소, 광물학, 그리고 잠재적 생체 서명 분석을 위해 지구 연구소로 전달할 것입니다. 중국 임무는 보완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유토피아 플라니티아에서 작업하던 주롱 로버는 지하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고대 해변 퇴적물로 해석되는 지하층을 감지하여 수십억 년 전 북부 해양의 존재를 지지했습니다. 운석 연구와 결합하여 마그마 역사, 충격 과정, 그리고 제한된 물암석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상세한 조사에 접근 가능한 화성 물질의 범위를 넓힙니다. 나사의 화성과학연구소와 화성 2020 팀은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 운영을 감독하며 과학적 우선순위, 엔지니어링 제약, 그리고 장기 횡단 전략의 균형을 맞추는 일일 계획을 조정합니다. 기관 전체에 분산된 과학팀은 다운링크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목표를 제안하며 샘플링 위치에 투표하여 개별 이미지와 스펙트럼을 커뮤니티에서 승인한 해석으로 전환합니다. 중국 국가우주국은 천원 1호 궤도선과 주롱 로버를 관리하며 그 레이더, 카메라, 그리고 기후 센서는 특히 북부 저지대에서 화성 표면과 지하 조건의 독립적인 측정을 제공합니다. ESA와 로스코스모스는 이전에 착륙선과 궤도선을 제공했습니다. ESA는 이제 2028년 발사와 2030년 착륙이 예정된 재구성된 로잘린드 프랭클린 로버 임무를 주도하며 옥시아 플라눔에서 표면 아래 최대 2m까지 드릴하여 보존된 생체 서명을 찾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의 운석연구소는 화학적 및 동위원소 서명으로 식별된 화성 암석의 큐레이션된 컬렉션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연구소는 전자 마이크로프로브 분석에서 귀가스 연대 측정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적용하여 개별 입자를 화성 지각 형성과 휘발성 진화의 전 지구적 모델에 연결합니다. 분석적으로 이 부분은 수렴을 강조합니다. 독립적인 증거 라인, 로버 층서, 레이더 감지 해안선, 운석 화학, 그리고 미래 지하 드릴 코어는 오래 지속된 액체물, 활발한 화산 활동, 그리고 점진적 냉각을 경험한 화성을 향해 가리킵니다. 개요는 생명에 대한 열린 질문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새로운 측정이 과거 환경과 잠재적 거주 가능성에 대한 제약을 어떻게 강화하는지를 기록합니다. 분위기는 방법론적이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로봇이 희박한 햇빛 아래 마스트 헤드를 조정하고 드릴 헤드가 천천히 암석에 누르며 과학자들이 늦은 밤 이미지 모자이크와 스펙트럼 플롯을 스크롤합니다. 작업은 지상 현장 캠페인과 코어 로깅 작업을 닮았으며 행성 간 거리에 적응되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결합된 노력은 표면에 인간이 없어도 화성이 이미 일관된 현장으로 탐사되고 있으며 데이터가 개별 임무보다 오래 지속될 공유 아카이브로 흐르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화성의 지질학적 및 기후 역사가 더 선명하게 정의되면서 주인은 이 지식이 인간 존재를 계획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로 이동합니다. 최종 에피소드는 방사선, 자원,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며 화성을 두 번째 고향으로 만드는 아이디어가 행성에 측정된 현실에 근거한 엔지니어링 요구사항과 신중한 타임라인으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문서화합니다. 2025년 우주기관본부에 중립적으로 조명된 회의실에서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화면에 투영된 차트를 검토합니다. 밖에서는 평범한 도시교통이 지나가고 안쪽에서는 화성 지도가, 궤도 데이터가, 표면 근처 얼음, 안정적인 온도, 그리고 유리한 지형을 나타내는 음영 처리된 지역을 보여줍니다. 큐리오시티의 퍼서비어런스에 방사선 선량 플롯이 매장된 서식지와 차폐된 온실의 건축 스케치 옆에 스크롤됩니다. 에피소드는 여기서 시작되며 수십 년간의 로봇 탐사가 가능한 인간 임무를 위한 설계 제약으로 번역됩니다. 그것은 일정을 발표하지 않지만 화성을 두 번째 고향으로 만드는 개념이 측정된 위험, 자원 목록, 그리고 지구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큐리오시티의 RAD 기기와 화성과학연구소 및 화성 2020과 같은 임무의 순항 단계 감지기에서 수집된 방사선 측정은 우주 비행사가 여행 및 표면 체류 중에 경험할 노출을 정량화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대기 두께 및 태양 주기 모델과 결합되어 차폐 요구 사항과 서식지 배치 전략을 알립니다. 궤도 중성자 및 감마선 분광기는 특히 높은 위도와 선택된 중위도 지역에서 지하상부 몇 미터 내에 얼음 퇴적물로 해석되는 수소가 풍부한 지역을 매핑했습니다. 궤도선과 주롱 로버의 지하 투과 레이더 결과는 이러한 지도를 정제하여 물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층층이 쌓인 얼음과 퇴적물을 나타냅니다. 착륙선과 로버의 대기 및 기상 관측소 데이터는 먼지 폭풍 빈도, 풍속, 온도 변동, 그리고 압력 변화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며 이는 모두 전력 시스템, 에어로, 그리고 이동성 자산을 설계하는 데 중요합니다. 병렬로, 기술 시연, 예를 들어 퍼서비어런스에서 테스트된 실험적 현장 자원 활용 장치는 대기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변환하여 소모품을 지역에서 생산하기 위한 초기 개념 증명을 제공합니다. 연구 중인 장기 임무 아키텍처는 이러한 요소를 로봇 전구체 임무가 인프라를 사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단기간 인간 승무원이 그리고 결국 더 연장된 체류가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통합합니다. 나사, ESA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은 국제 참여와 단계적 개발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 아래 인간 화성 탐사에 대한 공식 연구를 주도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및 계획된 로봇 임무의 데이터에서 직접 도출되며 얼음, 먼지, 그리고 방사선의 지도를 배경 정보가 아니라 기본 계획 문서로 취급합니다. 발사 제공업체와 서식지 개발업체를 포함한 민간 회사는 운송, 표면 시스템, 그리고 자원 추출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면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관이 수집한 환경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지구의 연구기관은 부분 중력 조건, 폐쇄 생태계, 그리고 장기간 임무의 심리적 요인을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기관 요구사항에 다시 피드백합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화성은 측정된 제약과 기회를 가진 특정 환경으로 추상적 목적지보다는 접근됩니다. 분석적으로 최종 부분은 거주 가능성을 시스템 질문으로 다룹니다. 화성의 과거를 문서화하는 동일한 기록, 대기 손실 속도, 협곡 층서, 얼음 분포는 이제 미래 인간 활동의 평가를 알립니다. 방사선 수준, 먼지 하중, 그리고 제한된 자원은 최소화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엔지니어링이 존중해야 하는 경계 조건으로 취급됩니다. 분석가들에게 화성을 두 번째 고향으로 만드는 아이디어는
적어도 예측 가능한 미래 동안 지구로부터의 강력한 지원을 유지하고 인간 작업을 행성에 느리고 예측 가능한 주기와 일치시키는 것에 조건부가 됩니다. 분위기는 절제되고 사려 깊게 남아 있습니다. 건축 렌더링은 기후 그래프 옆에 표시됩니다. 서식지 설계는 지하 얼음의 지도에 오버레이됩니다. 승리의 선언은 없으며 단지 어떤 인간 존재도 로봇 탐사를 특징 짓는 동일한 신중한 관찰의 확장이 될 것이라는 꾸준한 인식만 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발견은 지속적인 시스템, 행성 기후든 인간 인프라든 지속적인 모니터링, 적응, 그리고 기본 물리적 한계에 대한 존중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시리즈가 마무리되면서 조사는 화성을 식민지화에 대한 단순한 예 또는 아니요 답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시청자에게 층층이 쌓인 기록을 남깁니다. 고대 호수와 삼각주, 희박해지는 공기, 기념비적인 협곡과 화산, 분산된 현장 작업, 그리고 미래 승무원을 위한 측정된 계획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행성은 암석과 얼음에 자신의 역사를 계속 기록하는 반면 궤도와 지상의 기기는 그 기록을 지구의 디지털 아카이브로 확장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조용한 리듬으로 말입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관측에서 시작됩니다. 수세기 동안 망원경을 통해 본 그것은 하늘에서 붉은 점이었습니다. 밝기가 변하고 계절 패턴을 보여주며 극지방 얼음 모자를 드러났습니다. 초기 관찰자들은 표면 특징을 매핑하고 그들이 본 것을 해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일부는 운하를 보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지적 생명체의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신중했으며 그들의 관측이 인공물이거나 착시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망원경과 더 체계적인 관측이 표면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드러났습니다. 운하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화산, 깊은 협곡, 그리고 광대한 평원의 힌트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우주선이 화성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임무는 비행을 수행하여 표면의 첫 번째 근접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달과 유사한 분화구가 있는 세계를 보여주었으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화성은 밝고 활동적인 행성이 아니라 고대 충격의 흔적으로 가득 찬 죽은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데이터가 도착하면서 더 복잡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은 매끄럽고 분화구가 적었으며 최근 지질학적 활동을 시사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침식된 것처럼 보이는 채널과 계곡을 보여주었으며 아마도 흐르는 물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1970년대에 바이킹 착륙선이 도착하면서 화성 탐사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두 착륙선은 화성 표면에 안착하여 처음으로 지면 높이에서 이미지와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석으로 가득 찬 평원, 얇은 분홍빛 하늘, 그리고 극도로 건조하고 추운 환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도는 밤에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였으며 지구 해수면 압력의 1% 미만이었습니다. 바이킹 착륙선은 또한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모호했으며 일부 신호는 생물학적 활동을 시사했지만 다른 설명도 가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화성은 궤도선, 착륙선, 그리고 로버의 목표로 남아 있었습니다. 각 임무는 행성에 대한 이해에
층을 추가했습니다. 화성 글로벌 서베이어는 표면의 상세한 지형 지도를 생성하여 고도 범위와 대규모 구조를 드러났습니다. 화성 오디세이는 지하 물 얼음의 증거를 감지했습니다. 화성 익스프레스와 화성 정찰 궤도선은 광물 조성을 매핑하고 과거 물 활동의 서명을 식별했습니다. 지상에서 로버는 암석을 샘플링하고 미네랄을 분석하며 먼 목표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2004년에 도착한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로버는 화성이 한때 더 습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메리디아니 플라눔에서 작은 자갈을 발견했으며 이는 물에서 형성된 헤마타이트였습니다. 암석 질감과 화학은 이 지역이 한때 얕은 소금 호수나 물로 포화된 토양을 가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피릿은 구세프 분화구에서 물과 상호작용한 광물을 발견했으며 과거에 온천이나 지하수 시스템이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화성이 단순히 항상 건조했던 것이 아니라 액체물이 표면에 존재하고 암석과 상호작용하는 역사의 기간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2012년에 게일 분화구에 착륙하여 이 조사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그것은 수년에 걸쳐 층층이 쌓인 암석을 통해 올라가며 환경 조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분화구 바닥에서 그것은 호수 퇴적물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미세한 층, 교차 층리, 그리고 물에서 침전된 광물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층들은 더 건조한 조건으로의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호수가 수축하거나 사라지면서 말입니다. 큐리오시티는 또한 퇴적암에서 유기 분자를 감지했습니다. 생명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화성이 한때 생명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는 아이디어와 일치하는 발견이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2021년에 예제로 분화구에서 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예제로는 삼각주 구조로 선택되었습니다. 물이 분화구로 흘러들어와 호수를 형성하고 퇴적물을 퇴적시켰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로버는 이 환경을 샘플링하여 나중에 지구로 돌아가 더 상세한 분석을 받을 수 있는 암석 코어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초기 결과는 궤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퇴적암, 교차 층리, 그리고 물과 관련된 광물이 있었습니다. 각 샘플은 호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물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환경이 미생물 생명을 지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루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버 임무와 병행하여 궤도선은 화성의 대기와 기후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계절 변화, 먼지 폭풍, 그리고 극지방 얼음 모자의 성장과 수축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대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태양풍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MA벤 우주선은 화성의 대기를 우주로 어떻게 잃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특별히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이온이 탈출하고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며 태양 활동이 손실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데이터는 화성이 한때 더 두꺼운 대기를 가졌지만 수십억 년에 걸쳐 그것의 대부분을 잃었다는 그림을 지지했습니다. 이 대기 손실은 화성의 기후 역사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꺼운 대기는 표면에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을 제공하여 액체물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대기가 희박해지면서 압력이 떨어지고 온도가 감소했습니다. 물은 더 이상 액체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얼거나 증발했습니다. 오늘날
화성 표면의 압력은 물의 3중점 안내입니다. 액체물은 안정적일 수 없으며 빠르게 얼거나 증발합니다. 이것은 고대 호수와 강이 수십억 년 전에 존재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대기가 여전히 두꺼웠고 기후가 더 따뜻했을 때입니다. 화성이 대기를 잃은 이유는 그 크기와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작으며 질량의 약 10분의 1입니다. 작은 크기는 더 빠른 냉각을 의미했으며 내부가 열을 잃고 활동이 감소했습니다. 지구는 용융 외핵에 의해 구동되는 전 지구적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하여 하전 입자가 대기 분자를 직접 벗겨내는 것을 방지합니다. 화성은 전 지구적 자기장을 잃었으며 아마도 수십억 년 전에 그 내부가 냉각되고 다이나모가 멈췄을 때일 것입니다. 이 보호 없이 태양풍은 대기와 직접 상호작용하여 이온을 우주로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메이빈의 측정은 이 과정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화성은 여전히 대기를 잃고 있으며 천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속도는 태양 활동에 따라 변합니다. 태양 폭풍 동안 손실이 증가합니다. 조용한 기간 동안 그것은 감소합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이 점진적인 침식은 화성의 대기를 그 원래 두께의 작은 부분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행성 크기, 자기장, 그리고 대기 보유 사이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작은 행성은 자기 방패를 유지하기가 더 어렵고 방패 없이 그들은 대기를 잃습니다. 화성의 표면은 이 변화하는 기후의 기록을 보존합니다. 고대 계곡 네트워크는 물이 한때 표면에서 흘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계곡들은 지구의 강 시스템을 닮았으며 가지를 치고 지형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었을 수 있는 기후를 시사합니다. 물이 액체로 흐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따뜻하고 급했던 기호입니다.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유출 채널은 더 극적인 사건을 시사합니다. 갑작스러운 홍수, 아마도 지하 얼음이 녹거나 지하 대수층이 터지면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퇴적암의 존재는 또한 지속적인 물을 가리킵니다. 퇴적암은 물, 바람 또는 얼음에 의해 운반된 입자가 침전되어 층으로 형성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층들은 압축되고 시멘트화되어 암석이 됩니다. 화성에서 로버는 호수, 강, 그리고 삼각조 환경에서 형성된 퇴적암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암석의 층들은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공합니다. 아래층은 더 습한 조건을 나타냅니다. 위층은 더 건조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환은 점진적이었으며 수백만 년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광물학은 추가 증거를 제공합니다. 특정 광물, 예를 들어 점토와 황산염은 물의 존재에서 형성됩니다. 점토는 물과 암석 사이에 장기간 상호작용을 필요로 합니다. 중성 pH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황산염은 더 산성 조건에서 형성되며 종종 증발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궤도선과 로버는 두 가지 유형의 광물을 감지했습니다. 점토는 더 오래된 지형에서 발견되며 초기 화성이 더 습하고 더 중성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황산염은 더 젊은 퇴적물에서 발견되며 환경이 더 건조하고 더 산성으로 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광물학적 전환은 기후 전환과 일치합니다. 초기 화성은 두꺼운 대기,
액체물,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따뜻한 온도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기가 희박해지고 기후가 냉각되면서 물이 더 희소해졌습니다. 남아있는 물은 더 산성이 되었으며 아마도 화산가스와 증발에 의해 농축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표면물은 대부분 사라졌으면 극지방 얼음 모자와 지하 얼음 퇴적물에 얼거나 가두어졌습니다. 화성의 화산은 이 이야기에서 또 다른 층을 추가합니다. 타르시스 지역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 일부를 포함합니다. 올림푸스 몬스는 그중 가장 크며 높이가 약 22km이고 기슭이 600km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이 거대한 화산은 수억 년 또는 수십억 년에 걸쳐 구축되었으며 용암이 반복적으로 분출하여 층층이 쌓였습니다. 판구조론의 부재는 열정이 고정된 채로 남아있게 하여 용암이 동일한 장소에 축적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구에서 판운동은 화산을 열점에서 멀리 이동시켜 하와이 제도와 같은 화산 사슬을 만듭니다. 화성에서 고정된 열점은 단일 거대한 화산을 만들었습니다. 타르시스 화산은 화성의 기후와 지질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출은 대기로 가스를 방출했으며 이산화탄소, 화합물, 그리고 수증기를 포함했습니다. 초기 화성에서 이러한 방출은 대기를 보충하여 그것을 두껍게 유지하고 온실 효과를 지지했을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가스 방출도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대기 손실 속도가 보충 속도를 초과하게 하여 희박해지고 기후가 냉각되게 했습니다. 타르시스 화산의 엄청난 무게는 또한 화성의 지각을 변형시켰습니다. 용암의 하중은 지각을 눌러 융기 주변의 지역에서 스트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발레스 마리네리스의 형성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화성의 적도를 따라 뻗은 거대한 협곡 시스템입니다. 발레스 마리네리스는 4,000km 이상 길이이고 일부 장소에서 7km 이상 깊으며 그랜드 캐니언을 왜소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주로 구조적 특징이며 물이나 바람 침식보다는 지각 확장과 단층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협곡 벽은 화성 지각의 층을 노출시켜 지질학자들에게 행성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는 층층이 쌓인 퇴적물, 화산 흐름, 그리고 산사태 퇴적물을 보여줍니다. 일부 층은 물과 관련된 광물을 포함하여 협곡 자체가 형성된 후에도 물이 이 지역에서 역할을 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데이터는 협곡의 일부가 얼음이 풍부한 지하 퇴적물을 포함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화성의 빈권에 또 다른 층을 추가합니다. 화성의 극지방 얼음 모자는 물과 이산화탄소 얼음의 조합입니다. 북극 모자는 주로 물얼음이며 얇은 계절 이산화탄소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남극 모자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 얼음을 포함하지만 또한 물얼음의 상당한 양을 포함합니다. 이 모자들은 계절에 따라 성장하고 수축합니다. 겨울에 이산화탄소가 극에서 얼어붙어 모자를 확장합니다. 여름에 이산화탄소가 승화하여 모자를 수축시킵니다. 이 계절 주기는 극지방 대기에서 측정 가능한 압력 변화를 만듭니다. 극지방 모자 아래에 얼음과 먼지의 층층이 쌓인 퇴적물이 있습니다. 이 층들은 레이더에 의해 이미지화되었으며 화성의 최근 기후 역사에 대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각 층은 얼음과 먼지의 축적 기간을 나타내며 화성의 축 기울기와 궤도 편심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죽이는 계절에 강도와 얼음이 분포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극지방 층층이 쌓인 퇴적물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화성의 기후가 최근 수백만 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먼지는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행성은 먼지 폭풍으로 유명하며 국지적이거나 전지구적일 수 있습니다. 전지구적 먼지 폭풍 동안 먼지는 대기를 채워 표면을 흐리게 하고 온도를 변경합니다. 먼지는 햇빛을 흡수하여 대기를 따뜻하게 하지만 표면에 도달하는 빛을 차단하여 지면을 냉각시킵니다. 이 효과는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바람 패턴을 변경하며 더 많은 먼지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먼지 폭풍은 예측할 수 없으며 작은 국지적 폭풍으로 시작하여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행성을 둘러싼 수 있습니다. 로버와 착륙선은 먼지 폭풍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퍼튜니티 로버는 2018년 전 지구적 먼지 폭풍 동안 통신을 잃었으며 태양 전지판이 먼지로 덮여 전력을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로버는 결코 다시 연락하지 않았으며 임무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화성의 가혹한 환경과 로봇 탐사선이 직면하는 도전을 상기시켰습니다. 인사이트 착륙선은 또한 태양 전지판의 먼지 축적과 씨름했으며 결국 2022년에 전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먼지 완화가 미래 임무, 특히 장기 체류를 목표로 하는 임무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화성은 또한 대기를 포함하여 상당한 양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모두 얼음으로 가두어져 있지만 말입니다. 극지방 얼음 모자는 많은 것을 포함하지만 지하 얼음도 광범위합니다. 궤도선은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에서 얼음이 풍부한 퇴적물을 매핑했으며 때로는 표면 아래 불과 몇 미터에 있습니다. 이 지하 얼음은 미래 인간 임무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것은 식수, 산소 생산, 그리고 심지어 로켓 연료를 위한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얼음을 물로 변환하는 것은 간단한 과정이며 가열을 필요로 합니다. 물은 전기 분해를 통해 산소와 수소로 분할될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유용한 자원입니다. 화성의 자원은 물을 넘어 확장됩니다.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이며 산소와 메탄과 같은 다른 화합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MOXIE라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화성 대기에서 산소를 생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은 미래 승무원을 위한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생성하고 로켓 추진체의 산화제로 사용될 수 있는 산소를 제공하는 데 확장될 수 있습니다. 토양 또는 레골리스는 건축 자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벽돌로 압축되거나 3D 프린팅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거나 서식지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에서의 도전은 상당합니다. 대기는 너무 희박하여 압력복 없이 인간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온도는 극도로 춥습니다. 적도에서 낮 동안 0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밤에는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방사선은 또 다른 주요 관심사입니다. 전 지구적 자기장과 두꺼운 대기가 없으면 화성 표면은 태양과 은하 우주선으로부터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장기 노출은 건강 위험을 초래하며 암 위험 증가와 다른 문제를 포함합니다. 방사선을 완화하기 위해 서식지는 차폐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식지를 지하에 묻거나 레골리스로 덮거나 물탱크를 차폐로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의 측정은 표면에서의 방사선 선량을 정량화하여 엔지니어가 필요한 차폐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데이터는 얕은 레골리스 층조차도 방사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더 깊은 매장이나 더 두꺼운 차폐가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도전은 먼지입니다. 화성의 먼지는 미세하고 편재하며 끈적입니다. 그것은 태양 전지판을 덮어 전력 생산을 줄이고 기계 부품에 들어가며 전자장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지 완화 전략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미래 임무는 먼지를 관리하고 장비를 청소하며 시스템이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화성으로의 여행은 수개월이 걸리며 표면에서의 체류는 수년이 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작은 공간에 격리되어 제한된 자원과 지구와의 제한된 통신을 가질 것입니다. 통신 지연은 몇 분에서 20분 이상까지 다양하며 실시간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격리는 스트레스, 갈등,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의 아날로그 임무는 이러한 요인을 시뮬레이션하여 연구자들이 승무원 역학을 연구하고 대처 전략을 개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물류적, 재정적, 그리고 정치적 도전입니다. 비용은 막대할 것이며 수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국제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여러 국가와 기관이 자원과 전문 지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타임라인은 불확실하지만 대부분의 추정은 2030년대 또는 2040년대에 첫 인간 임무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추정은 낙관적이며 자금 지원, 기술 개발, 그리고 정치적 의지가 정렬된다고 가정합니다. 화성에 인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지구에 대한 백업으로 말입니다. 지구가 소행성 충돌, 핵전쟁 또는 기후재앙과 같은 재앙적 사건을 겪는다면 화성의 자급자족 식민지가 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탐사와 발견을 강조하며 화성이 생명의 기원과 거주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정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더 실용적이며 화성에서 개발된 기술이 지구, 예를 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 폐쇄 루프 생명 유지, 그리고 자원 재활용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판자들은 자원이 지구의 긴급한 문제, 예를 들어 기후 변화, 빈곤, 그리고 질병을 다루는데 더 잘 쓰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화성이 가혹한 환경이며 자급자족 식민지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또한 화성을 오염시키고 잠재적 화성 생명을 해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합니다. 행성 보호 프로토콜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으며 인간 존재는 오염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화성 탐사는 계속됩니다. 로봇 임무는 행성을 매핑하고 자원을 특성화하며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각 임무는 다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식이 축적되고 기술이 성숙하며 임무 아키텍처가 정제됩니다. 화성 샘플 반환 캠페인은 주요 이정표입니다. 화성 암석을 지구로 가져와 상세한 분석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샘플은
화성의 지질학, 기후, 그리고 잠재적 거주 가능성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샘플 반환은 또한 미래 인간 임무를 위한 기술을 검증할 것입니다. 그것은 화성 표면에서 발사, 화성 궤도에서 랑데부, 그리고 지구로의 귀환 궤적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 임무에 필요한 작업이며 로봇 전구체로 시연하는 것은 위험을 줄입니다. 샘플 반환은 또한 국제 협력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나사와 ESA가 주도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과 국가들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의 미래는 로봇과 인간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로봇은 계속해서 감사하고 샘플링하며 인간의 도착을 준비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따라올 것이며 처음에는 짧은 임무로, 그 다음에는 더 긴 체류로 말입니다. 타임라인은 불확실하지만 궤적은 명확합니다. 화성은 연구의 대상에서 잠재적 목적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방문하고 일하며 아마도 언젠가는 살 수 있는 장소로 말입니다. 이 전환은 신중하고 방법론적입니다. 그것은 과대 광고나 투기로 추진되지 않고 데이터와 엔지니어링으로 추진됩니다. 각 임무는 다음을 위한 구축 블록을 추가합니다. 로버는 지형을 특성화합니다. 궤도선은 자원을 매핑합니다. 착륙선은 환경 조건을 측정합니다. 함께 그들은 화성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만들며 도전과 기회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그림은 엔지니어가 서식지를 설계하고 임무를 계획하며 위험을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화성은 조용한 세계이지만 말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표면은 수십억 년의 역사를 보존하며 물, 화산, 그리고 대기 손실의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그 암석은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환경이 생명을 지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 대기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천천히 우주로 손실되지만 여전히 미래 임무를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그 얼음은 과거의 물과 미래 식민지를 위한 잠재적 공급원을 나타냅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한때 따뜻하고 습했던 행성에서 차갑고 건조한 사막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변화는 늘렸지만 심오했습니다. 그것은 화성의 모든 측면을 변경했으며 표면에서 되기까지, 기후에서 잠재적 거주 가능성까지 말입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행성의 진화를 이해하고 거주 가능성의 한계를 이해하며 우주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성은 또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탐사, 발견, 그리고 아마도 식민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다른 세계에 도달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가정을 건설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도전을 극복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기술적, 물리적, 그리고 인간적 도전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며 각 로봇 임무로 조금 더 가능해집니다. 화성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연습 이상입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노력이며 실자의 함의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행성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생명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알립니다. 그것은 또한 우주 탐사를 위한 도구를 제공하며 기술, 방법, 그리고 다른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경험을 포함합니다. 화성의 교훈은 화성을 넘어 확장되며 금성, 타이탄, 유로파, 그리고 태양계 너머의
외계 행성과 같은 다른 행성에 적용됩니다. 화성 연구의 협력 성격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 국가의 기관이 데이터, 자원, 그리고 전문 지식을 공유합니다. 임무는 종종 국제 파트너와 함께 설계되고 실행됩니다. 과학적 결과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어 전 세계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협력은 화성 탐사를 진정으로 글로벌 노력으로 만들며 인류 전체가 대표되는 것입니다. 화성이 인간 임무의 목표로 더 가까워짐에 따라 그것에 대한 공개 관심도 증가합니다. 사람들은 화성에 매료되며 그 신비, 그 잠재력, 그리고 인간이 언젠가 거기에 서 있을 가능성에 의해 말입니다. 이 관심은 소셜미디어, 다큐멘터리, 그리고 공상 과학 소설에서 반영됩니다. 화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상상력을 사로잡았으며 초기 망원경 관측에서 현재 로버 임무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탐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의 인간의 추진, 한계를 넘어서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화성 탐사는 또한 실용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낭만화되거나 단순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전은 실제하며 위험은 상당합니다. 화성은 가혹한 환경이며 인간이 거기에서 생존하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자급자족 식민지는 수십 년이나 수세기가 걸려 확립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인간 존재도 지구와의 긴밀한 연결에 의존할 것입니다. 화성에 대한 조사는 관측으로 시작했으며 데이터 수집으로 계속되고 미래 탐사를 위한 계획으로 진화했습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해의 층을 추가합니다. 예제로 분화구는 고대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메이브는 대기 손실을 측정했습니다. 발레스 마리네리스와 올림푸스 몬스는 지질학적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로버와 운석은 화성 물질에 대한 직접 접근을 제공했습니다. 샘플 반환과 인간 임무 계획은 다음 단계를 나타냅니다. 각각은 화성을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듭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행 중인 서사이며 새로운 발견, 새로운 임무,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말입니다. 각 로봇 임무는 또 다른 장을 추가하며 세부 사항과 통찰로 그림을 채웁니다. 미래 인간 임무는 새로운 단계를 열 것이며 직접 탐사와 아마도 장기 존재로 말입니다. 이 서사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호기심과 독창성의 증거입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복잡하며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지 배울 것이 더 많습니다. 각 답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각 발견은 더 깊은 탐구를 초대합니다. 이것은 과학의 본질입니다. 호기심이 이해로 이어지고 이해가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화성은 또한 끈기를 상기시킵니다. 탐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자원, 그리고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좌절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공과 돌파구가 있습니다. 각 임무는 이전 임무의 교훈을 기반으로 하며 실수에서 배우고 성공을 개선합니다. 이 반복적인 과정은 느리지만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지식이 어떻게 축적되고 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입니다. 화성의 미래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정책 이반자들, 그리고 대중의 말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할당하는 자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선순위는
화성 탐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형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화성으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주가 넓고 탐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경이로움, 발견, 그리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성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의 목적지일 뿐입니다. 그 너머에는 소행성, 달, 행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별들이 있습니다. 각각은 고유한 도전과 기회를 제시합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도구, 경험, 그리고 더 멀리 도달할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화성은 또한 두 개의 작은 달, 포보스와 데이모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들은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포획된 소행성일 수 있습니다. 포브스는 두 개 중 더 크며 화성에 매우 가깝게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화성을 향해 나선형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수천만 년 안에 대기에서 타거나 행성과 충돌할 것입니다. 데이모스는 더 작고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달들은 작지만 미래 임무에 과학적 관심과 잠재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화성 정찰 궤도선 및 다른 우주선에 의해 이미지화되었습니다. 고해상도 사진은 분화구로 덮인 표면을 보여주며 일부는 독특한 홈과 선형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의 기원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충격 사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화성의 중력에 의한 조석 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을 연구하는 것은 화성 시스템의 역사와 소행성 물질의 성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 임무는 포보스나 데이모스에 착륙하여 표면에서 샘플을 수집하고 아마도 화성으로의 인간, 임무를 위한 중간 기지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달들은 낮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 화성 표면보다 이륙과 착륙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그들은 또한 화성 표면에 조망을 제공하며 원격 감지 및 통신 릴레이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우주기관 작사는 포보스에서 샘플을 수집하여 지구로 돌아갈 임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는 달의 조성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샘플 반환 기술을 시연할 것입니다. 화성은 또한 지구와 비교 행정학의 대상입니다. 화성을 지구와 비교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행성의 진화, 기후 변화, 그리고 거주 가능성을 지배하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행성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다르게 진화했습니다. 지구는 판구조론, 전 지구적 자기장, 그리고 두꺼운 대기를 유지했습니다. 화성은 이러한 것들을 잃었고 차갑고 건조한 사막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른 별 주위의 행성입니다. 외계 행성은 크기, 조성, 그리고 그들의 별로부터의 거리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는 지구나 화성과 유사할 수 있으며 액체물과 생명을 지원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배운 교훈은 어떤 외계 행성이 거주 가능할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성 연구는 또한 지구 자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화성이 어떻게 대기를 잃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지구의 대기를 유지하는 과정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화성에서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지구에서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화성에서 생명의 증거를 찾는 것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룹니다. 화성은 또한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혼자입니까? 생명은 지구 너머에 존재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수세기 동안 인류를 매료시켰습니다. 화성은 그것들을 탐구할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가깝고 접근 가능하며 한때 생명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만약 생명이 화성에서 한때 존재했거나 여전히 지하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화성에서 생명을 찾는 것은 주요 목표이지만 또한 도전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흔적은 미묘할 수 있으며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성의 조건은 유기물질에 가혹하며 방사선과 산화, 화학이 보존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서 방사선이 차폐되고 조건이 더 안정적인 곳에서 말입니다. 미래 임무는 더 깊이 들이라고 더 민감한 기기를 사용하며 생명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바이킹 착륙선의 생명 감지 실험은 모호한 결과를 생성했습니다. 일부 신호는 생물학적 활동을 시사했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결과를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증거 있습니까?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화학의 결과였습니다. 대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큐리오시티의 퍼서비어런스는 생명을 직접 찾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과거 거주 가능성을 연구합니다. 화성이 한때 생명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는지 말입니다. 그들의 발견은 긍정적입니다. 화성은 액체물, 에너지원, 그리고 필수 화학 원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나타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랬는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미래 임무는 이 질문에 더 직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ESA의 로잘린드 프랭클린 로버는 표면 아래 2m까지 드릴하여 유기 물질과 잠재적 생체 서명을 찾을 것입니다. 화성 샘플 반화는 지구 연구소로 암석을 가져올 것이며 그곳에서 그것들은 생명의 흔적을 위해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답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구는 가치가 있습니다. 화성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은 심오한 함의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우주에서 흔하며 적절한 조건 아래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생명이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지구의 생명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 화학,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할 것입니다. 반면에 화성에서 생명의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드물거나 나타나기 어렵거나 특정 조건을 필요로 함을 시사할 것입니다. 화성이 한때 거주 가능했지만 생명을 생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생명의 기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결과는 그것은 우주에서 생명의 본질과 분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화성 탐사는 또한 기술 혁신을 추진합니다. 화성에
로버와 궤도선을 보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은 지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로버 이동성을 위해 개발된 기술은 탐색 및 구조 로봇에 사용되었습니다. 먼 우주선과 통신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은 통신 네트워크를 개선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재료는 산업 및 소비자 제품에 응용됩니다. 화성 탐사는 또한 다음 세대의 과학자와 엔지니어에게 영감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로버, 궤도선, 그리고 화성 표면의 이미지에 흥분합니다. 그들은 탐사와 발견의 가능성에 영감을 받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에서 경력을 추구하도록 동기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화성 탐사의 중요한 유산이며 지식과 기술을 넘어 확장됩니다. 화성은 또한 우리에게 시간의 규모를 상기시킵니다. 화성의 역사는 수십억 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의 변화는 늘렸지만 누적되었습니다. 각 층의 암석, 각 분화구, 각 협곡은 이 긴 역사의 장을 나타냅니다. 화성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행성 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풍경과 환경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얻습니다. 화성은 또한 회복력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의 대기를 잃고 기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지속됩니다. 그것의 표면은 과거를 보존하고 그것의 얼음은 미래 가능성을 보유하며 그것의 구조는 내부 힘의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화성은 죽은 세계가 아니라 정적인 세계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멈추지 않았지만 느리게 변합니다. 이것은 행성이 역동적 시스템이며 지속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화성은 또한 연결을 상기시킵니다. 화성과 지구는 동일한 행성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동일한 태양 선군에서 형성되었으며 동일한 물리 법칙을 공유합니다. 화성에서 일어난 과정은 지구에서도 작동했습니다. 화성을 연구하는 것은 지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결은 화성 탐사를 지구 과학의 일부로 우리 자신의 행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만듭니다. 화성은 또한 미래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인류가 언젠가 거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말입니다. 그것이 영국 식민지, 연구기지 또는 일시적 방문이든 화성은 미래 인간 활동을 위한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이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로봇 임무로 그것은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한 밤에 화성이 우리 하늘에서 빨간 점으로 빛날 때 우리는 그것이 단지 빛의 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역사를 가진 세계이며 현재를 가진 세계이고 미래를 가진 세계입니다. 그것은 한때 강과 호수를 가졌던 장소이며 지금은 얼음과 먼지를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인간 발자국을 가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탐사할 우주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세계를 넘어 도달하고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며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전하며 그 이야기를 암석과 얼음에 보존하고 우리가 읽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샘플, 하나의 측정으로 말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되고 층들이 드러나며 미래가 형성됩니다. 조용히, 꾸준히, 끈기 있게 말입니다. 행성이 그
그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조용한 리듬으로 말입니다. 잘 자요. 부드러운 꿈을 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